한때 멀리 있는 한 마을에 찬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도 동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는 피터 싱어였고,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처음 접했을 때 찬스는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원칙을 따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찬스는 마을 광장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과 그의 철학을 공유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모든 생명의 소리였는데, 그는 이 강연에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해왔던 종차별적인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찬스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끌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12살 때 우리 가족은 숲속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광 손전등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 소리였죠. 호기심 많았던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어린 찬스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 찬스는 커다란 눈망울로 숲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입했음을 확인한 찬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무 뒤 땅바닥엔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멈춰섰고 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찬스는 그 새를 집으로 데려와 날개를 치료하고 한 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새는 점차 회복되어 다시 하늘로 날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찬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 새를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생명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이 사건은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상의 차별을 벗어던지고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찬스는 청중의 눈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연을 마치며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시작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찬스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의 강연이 동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찬스의 마을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고,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찬스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스며든 것을 느끼며 더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찬스는 피터 싱어의 이론을 통해 벌어진 작은 변화가 언제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확신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끝없는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푹 빠진 철학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앤스콤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그의 반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앤스콤의 행위 이론의 세 가지 측면인데도 이후 결과를 직접 체험할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이 이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존은 각 학생에게 미리 준비한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간단한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물병을 옮겨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다른 학생은 교실 문을 닫아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지시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어서 학생들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제 존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물병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다른 학생도 비슷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존은 말했다. 여러분의 의도가 곧 여러분이 행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 행위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존은 학생들에게 그 행위를 왜 했는지, 즉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병을 옮긴 학생은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따랐어요 라고 했고, 문을 닫은 학생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닫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단지 지시를 따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시를 따르는 행위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묻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은 학생은 이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병을 옮긴 학생은 다른 학생이 물병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는 이 결과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말했다. 행위의 최종 결과는 우리의 의도와 이유가 잘 맞아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은 앤스콤의 행위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행위는 의도, 이유, 결과라는 세 요소를 통해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학생들은 이 체험을 통해 앤스콤의 이론을 좀 더 친근하게 느꼈고, 철학적 개념이 단순히 책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의 이 실험은 학생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그들은 이후에도 여러 상황에서 앤스콤의 이론을 떠올리며 다양한 행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대리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강릉의 한 해변가 리조트에서 열렸고, 김대리는 예전부터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워크숍이 끝난 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크숍 첫날 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저녁 식사 후에 리조트 근처 술집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리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무르익었고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리는 오랜만에 회사 스트레스를 잊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김 대리와 그의 친한 동료 민수는 함께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기 위해선 걸어서 20분가량의 해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지만 그들은 술에 취해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민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김대리도 웃으면서 함께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민수가 모래사장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김대리는 민수를 찾으려고 뒤로 돌아갔으나 어두운 모래산에서 모래 언덕을 잘못 밟아 미끄러지며 발목이 꺾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민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던 김대리는 결국 리조트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 발목을 가누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조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밤사이에 해변에서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 해경이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민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전날 밤 일이 자책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 술을 마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행히도 인근 마을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잃어버려 모래 언덕을 넘어 다른 쪽 해변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지만 민수는 결국 김 대리가 자신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박 대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식이 끝난 후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박 대리는 길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주인의 신분증과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박 대리였다면 즉시 이를 경찰서에 가져갔겠지만 술이 잔뜩 취해 있던 그는 그 순간 돈을 잠시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 대리는 건전하게 잠에서 깼고 밤새 지갑을 발견한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신고하지 못한 것도 그의 책임이었지만 다행히도 지갑 주인은 다음날 이른 아침 지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박 대리에게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도덕적 행운의 개념을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김 대리와 박 대리 모두 술에 취해 무모한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김 대리는 민수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박 대리는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무사히 주인에게 연결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가 주장한 도덕적 행운의 개념은 이런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한층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도덕적 평가는 종종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행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더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